서울 여의도 63빌딩 너머로 보이는 유리로 둘러싸인 30층 건물. 지엔테크 로고가 저녁 네온 사인과 함께 빛나고 있었다. 회사 내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야근이 일상인 이곳에서 오늘도 직장인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39층 임원실. 박도윤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업팀장으로서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 부하 직원들도 그를 믿고 따랐다. 완벽한 회사원, 완벽한 남편.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 사무실 한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28세 신입사원 유미라가 재무이사 장인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300만 원짜리 시계가, 가방은 명품 브랜드로 가득했다. 신입사원 치고는 너무 화려했다. 도윤 팀장님도 오늘 회식 참석하시죠? 유미라가 눈웃음을 치며 다가왔다.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도윤을 반긴 건 임신 6개월 차인 아내 정수진이었다. 그녀는 배가 불러온 몸으로도 남편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어. 요즘 정말 바빠. 하지만 수지는 눈치챘다. 남편에게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평소에 쓰지 않던 향이었다. 그리고 셔츠 깃에 묻은 화장품 자국. 자기, 요즘 향수 바꿨어? 아, 회사에서 고객 미팅이 많아서 그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 대답에 묘한 찜찜함이 남았다. 박도윤은 10년간 같은 향수만 써왔던 사람이었다. 갑자기 바뀔 이유가 없었다. 그 후로 매일 반복됐다. 야근, 주말 출근, 갑작스러운 출장. 임신으로 예민해진 수진에게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특히 남편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어느 날 밤 수진은 남편의 정장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로얄호텔 스위트룸 결제 금액 45만 원. 날짜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다. 하지만 출장지는 부산이었는데 왜 서울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걸까?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임신 중이라 혈압도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냥 회사 접대일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수진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깜짝 방문하려고 했을 때였다. 지엔테크 건물에서 나오는 박도윤과 유미라를 목격한 것이다. 둘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택시에 올라탔다. 수진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1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지엔테크라는 회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부패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더러운 존재였다. 서울 여의도 지엔테크 본사 39층. 오전 8시 30분 박도윤은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출근했다. 영업팀장으로 승진한 지 2년째.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를 보면 누구라도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도윤 팀장님, 어제 대우건설 미팅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부하 직원 김대리가 다가와 물었다. 계약 성사됐어요.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은 문제 없을 것 같네. 도윤은 자신 있게 답했다. 실제로 그의 영업팀은 회사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다. 지난해 매출 1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순항 중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영업의 신이라고 불렀고 상사들은 그의 승진을 점치고 있었다. 점심시간
도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팀원들과 식사를 했다. 그때 한 여직원이 그들 테이블로 다가왔다. 유미라, 3개월 전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도윤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으로 영업팀 업무 도와드리게 됐어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168cm의 키에 단정한 얼굴, 무엇보다 똘똘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녀의 패션 센스였다.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 카르티에 시계까지. 신입사원 치고는 너무 화려했다. 반가워요, 유미라 씨. 열심히 해봐요. 네, 팀장님. 잘 부탁드려요. 유미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녀가 사라진 후 김 대리가 속삭였다. 팀장님, 저 친구 뭔가 특이하지 않나요? 신입사원인데 명품만 들고 다녀요. 그런가? 집안이 좀 되나 보지. 하지만 도윤도 속으로는 궁금했다.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명품들이었으니까. 오후 3시, 도윤은 재무이사 장인석의 부름을 받아 임원실로 향했다. 장인석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임원으로 회사의 실질적인 권력자 중 하나였다. 도윤아, 수고 많아. 앉아. 네, 이사님. 오늘 저녁에 중요한 거래처 접대가 있어. 같이 가자. 알겠습니다. 어느 분들이신가요? 대한건설 상무님들이야.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리거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를 위한 접대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했다. 저녁 7시 강남역 근처 고급 일식집. 도윤은 장인석과 함께 대한건설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는 좋았고 계약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됐다. 자, 이제 2차로 가볼까? 대한건설 상무가 제안했다. 네, 좋은 곳 알고 있습니다. 장인석이 답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유명한 룸살롱이었다. 도윤은 조금 당황했지만 거래처 접대라는 명목상 거절할 수 없었다. 도윤 팀장님, 안녕하세요. 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놀랍게도 유미라가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유미라 씨? 여기 왜? 아, 제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회사 일과는 별개로요.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회사 동료가 접대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이상했다. 하지만 장인석은 태연했다. 미라야, 오늘도 수고해. 네, 인석 오빠. 열심히 할게요.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장인석과 유미라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밤 11시 집에 돌아온 도윤을 맞이한 건 배가 불러온 아내 정수진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교용 음악을 듣고 있었다. 자기야,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 접대가 있었어. 도윤은 아내를 안고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다. 6개월 된 아이가 아빠의 손길을 느끼는지 살짝 움직였다. 우리 아가 아빠 왔어. 자기야, 오늘 뭔가 다른 향수 냄새가 나는데? 순간 도윤의 몸이 굳었다. 룸살롱의 향수 냄새가 옷에 밴 것이었다. 아, 오늘 거래처 분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셔서 그런가 봐. 그래. 그런데 자기는 언제부터 이런 진한 향수를 좋아했어? 뭘 그런 걸 다. 도윤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수진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임신으로 예민해진 탓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눈치챈 걸까?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유미라의 정체, 장인석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의 의심스러운 눈빛.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회사였다. 지엔테크는 겉으로는 건실한 기업이었지만 오늘 본 것들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신입사원이 고급 룸살롱에서 일한다는 것, 임원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0년간 다녔던 회사, 믿고 따랐던 상사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지켜야 할 가정. 모든 것이 불안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도윤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점심때 잠깐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해요. 회사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유미라. 도윤은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뭔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것이 자신과 회사, 그리고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박도윤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야근, 주말 출근, 갑작스러운 출장. 임신 6개월 차인 정수진에게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도 일해야 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미안해. 대우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토요일에도 회의가 있어. 그럼 일요일은? 일요일에는 골프 접대가. 정말 미안해, 수진아.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일이 아니야. 월요일 오후 수진은 용기를 내어 남편 회사 근처까지 가봤다. 임신한 몸으로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다. 지엔테크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렸다. 오후 6시 퇴근 시간. 직장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사이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예쁜 여자가 함께 걷고 있었다. 수지는 숨을 멈췄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10살은 어려 보였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둘의 분위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남편과 그 여자는 카페 앞을 지나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수지는 몰래 따라갔다. 임신한 몸이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같은 전동차에 올라탔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1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녁도 차려놓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밤 10시 도윤이 돌아왔다. 수진아, 왜 저녁 안 차렸어? 아픈 거야? 응.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볼까? 아기기는 괜찮아? 도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어떻게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다니면서 아내 걱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될 것 같아. 그래, 푹 쉬어.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도윤은 늦게 들어왔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긴급회의, 거래처 접대, 출장 준비. 일주일 후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인터넷을 검색해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 7층 서강역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다. 수지는 깊게 숨을 쉬고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약속 잡았던 정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역입니다. 41세의 서강역은 15년 경력의 베테랑 탐정이었다. 경찰 출신으로 특히 불륜 조사에 능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수지는 남편의 외도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달라진 행동 패턴,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젊은 여직원과의 목격담까지. 남편이 회사 여직원이랑 수상해요.
그 여자는 너무 예쁘고 항상 명품만 들고 다녀요. 신입사원인데도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지엔테크요. 여의도에 있는 중견기업이에요. 서강혁은 메모를 했다. 지엔테크라는 이름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조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 조사비가 300만 원, 추가 비용은 상황에 따라. 돈은 상관없어요. 확실한 증거만 가져다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3일 후 서강혁은 지엔테크 건물 주변에서 잠복을 시작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첫날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박도윤은 혼자 점심을 먹고 퇴근도 늦었지만 혼자였다. 둘째 날 흥미로운 장면을 포착했다. 유미라라는 여직원이 점심시간에 박도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하는 것을 봤다. 둘의 거리는 적당했고 대화도 자연스러웠다. 일반적인 동료 관계로 보이는데 서강혁은 중얼거렸다. 셋째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오후 7시 박도윤과 유미라가 함께 회사에서 나왔다. 이번에는 택시를 잡아 강남역 방향으로 향했다. 서강혁은 뒤를 따랐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창문을 통해 보니 둘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이거다. 서강혁은 카메라를 들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레스토랑에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온 것이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더 놀라운 건 유미라의 반응이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보자 박도윤보다 훨씬 반갑게 인사했다. 심지어 일어나서 포옹까지 했다. 뭐지? 이 남자는 누구야? 서강혁은 망원 렌즈로 자세히 관찰했다. 세 사람의 대화를 보니 뭔가 이상했다. 박도윤은 어색해 보였고 유미라는 새로운 남자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1시간 후 세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다. 하지만 박도윤은 혼자 택시를 탔고 유미라는 그 남자와 함께 다른 차에 올랐다. 이상하네. 둘이 불륜관계라면 왜 따로 갔지? 서강혁은 유미라와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다. 이제야 확실해지는군. 하지만 서강혁은 몰랐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비리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박도윤이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며 서강혁은 직감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깊다. 일주일 후 서강혁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유미라가 박도윤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화요일 점심시간 유미라는 재무이사 장인석과 일식집에서 식사했다. 수요일 저녁 같은 유미라가 영업부장 김성우와 와인바에 있었다. 목요일 밤 이번에는 상무 홍태식과 함께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랑 안 만나는 거야? 서강혁은 혼란스러웠다. 박도윤의 불륜 상대라고 생각했던 유미라가 실제로는 회사 임원들과 돌아가며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유미라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강남의 유명 룸살롱 갤럭시의 전직 직원이었고 3개월 전 갑자기 지엔테크에 입사했다. 그것도 특별 채용으로.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네. 서강혁은 유미라의 SNS를 뒤져봤다. 인스타그램에는 명품들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시물이 있었다. 오늘도 법카플렉스 오빠들이 최고야 해시태그 회사생활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명품 해시태그 VIP. 법카는 법인카드를 뜻했다. 즉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다는 뜻이었다. 서강혁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엔테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어떻게든 입수해야 했다. 다행히 회사 내부에 협조자가 있었다. 경리부 직원 이민정이었다.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미라 씨가 쓰는 법인카드 금액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어요. 신입사원인데도요. 어떤 곳에서 주로 쓰나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스파, 심지어 성형외과까지. 그리고 호텔도 자주 결제돼요. 서강혁은 영수증 사본들을 받았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갤러리아 백화점 샤넬 매장 280만 원. 신세계 백화점 에르메스 350만 원. 청담동 피부가 120만 원. 강남 고급 스파 80만 원. 롯데호텔 스위트룸 45만 원 월 3에서 4회. 이게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결제가 각각 다른 임원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장인석, 김성호, 홍태식, 유미라와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금요일 저녁 서강혁은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유미라가 장인석과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고 장인석은 유미라의 허리에 손을 두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30분 후 같은 호텔에서 상무 홍태식이 나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젊은 여성과 함께였다. 서강혁은 깨달았다. 이건 유미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월요일 서강혁은 의뢰인 정수진을 만났다. 하지만 보고할 내용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부인,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어볼게요. 남편분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유미라와는 아닙니다. 수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강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럼 나쁜 소식은 뭐예요?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유미라라는 직원이 회사 임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어요. 서강혁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다. 영수증들, 사진들, 그리고 유미라의 SNS 게시물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남편은 희생양일 가능성이 높아요. 유미라가 여러 남자와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남편분도 그중 한 명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지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회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더 조사해 봐야 해요. 이 문제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날 밤 서강혁은 지엔테크 건물 주변에서 야간 감시를 했다. 오후 9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홍태식 상무가 회사에서 나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유미라와 함께였고 뒤따라 또 다른 젊은 여성 2명이 나왔다. 모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모의 여성들이었다. 이거 완전히 조직적이네. 네 사람은 고급 외제차 2대에 나누어 탔다. 서강혁은 뒤를 따랐다. 그들이 향한 곳은 강남의 프라이빗 클럽이었다. 클럽 입구에서 서강혁은 더 놀라운 광경을 봤다. 지엔테크의 다른 임원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인석, 김성호, 그리고 몇 명의 다른 임원들까지. 이건 회식이 아니라 집단 향응이네. 더 충격적인 건 그들과 함께 온 여성들이었다. 모두 지엔테크 직원들이었다. 유미라 외에도 최소 4-5명의 여직원들이 있었다.
서강혁은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임원들이 여직원들과 팔짱을 끼고 클럽으로 들어가는 모습, 고급 외제차들, 그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장면까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 다음 날 서강혁은 이민정을 다시 만났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해요. 지난 1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위험해요. 발각되면 저도 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회사 전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에요. 이민정은 고민 끝에 자료를 제공했다.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지난 1년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15억 원이 넘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룸살롱,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됐다. 더 심각한 건 가짜 영수증들이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식당에서 결제된 것처럼 조작된 영수증들이 수십 장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접대비 오남용이 아니야. 체계적인 횡령이네. 서강혁은 깨달았다. 유미라는 이 거대한 비리 조직의 말단일 뿐이었다.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다. 그리고 박도윤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핵심 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임원들의 접대에 동행했지만 실제 비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도윤 씨는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어. 나중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으로 말이야. 서강혁은 수진에게 전화했다. 부인, 긴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해요. 서강혁은 2주간의 집중조사 끝에 지엔테크의 실체를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나 개인 비리가 아니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거대한 부패 시스템이었다. 수요일 오후 서강혁은 정수진을 만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줬다. 부인, 남편분이 다니는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임원들의 유흥업소나 다름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강혁은 수집한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줬다. 첫째, 유미라를 포함한 여러 여직원들이 실제로는 접대 여성 출신이에요. 강남의 유명 룸살롱에서 일하다가 특별 채용으로 입사했죠. 둘째, 법인카드로 연간 15억 원이 넘는 돈이 유흥업소와 개인 향응에 사용되고 있어요. 셋째,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서 회계를 조작하고 있고요. 넷째,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우리 남편은? 남편분은 이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피해자에 가까워요. 임원들의 접대에 동참하긴 했지만 핵심 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유미라와 자주 만나는 거죠? 유미라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남편분도 그중 한 명이고요. 하지만 실제 관계는 상무 홍태식과 재무이사 장인석이에요. 서강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임원들이 남편분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희생양이요? 네. 만약 이 비리가 발각되면 모든 책임을 영업팀장인 남편분에게 떠넘길 계획인 것 같아요. 접대비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식으로요. 수지는 분노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회사에서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이런 부패 조직은 내부에서 정화되지 않아요. 그날 밤 서강혁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조사에 나섰다. 지엔테크 임원들이 자주 가는 프라이빗 클럽에 잠입하기로 했다. 금요일 밤 9시 서강혁은 웨이터로 변장하고 클럽에 들어갔다. 다행히 내부 직원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VIP룸에서는 지엔테크 임원들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홍태식 상무를 중심으로 장인석, 김성호 등이 앉아 있었고 유미라를 포함한 여직원 4명이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었다. 올해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가 두둑할 거야. 홍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다. 상무님 덕분이죠. 법인카드 한도도 올려주시고. 유미라가 애교를 부렸다.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회사 얼굴들인데. 서강혁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어서 경계심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다. 그런데 박도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인석이 물었다. 곧 정리할 거야. 얘가 너무 눈치가 빨라서 위험해. 홍태식이 답했다. 정리요? 접대비 오남용 책임을 떠넘기고 잘라버릴 거야. 어차피 증거는 다 만들어놨어. 서강혁은 소름이 돋았다. 박도윤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유미라는? 걔는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 우리 회사 보물인데. 홍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서강혁의 폭로가 시작됐다. 그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여러 곳에 동시에 제보했다. 첫째, 국세청의 탈세 의혹 신고. 둘째, 검찰의 횡령 혐의 신고. 셋째, 언론사의 비리 제보. 넷째, 지엔테크 사내 익명 게시판에 증거 공개. 화요일 오전 지엔테크 사내 게시판이 폭발했다. 이게 진짜야? 우리 회사가 이런 곳이었어? 법인카드로 룸살롱을 다녔다고? 유미라가 접대부 출신이라고? 진짜 충격이네. 상무들이 여직원들과 이런 관계였어? 역겨워. 직원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평소 깨끗한 회사라고 자부했던 직원들에게는 배신감이 컸다. 수요일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엔테크, 법인카드로 15억 원 유흥비 사용 의혹. 중견기업 임원들, 접대부 출신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체계적 횡령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목요일에는 국세청 조사관들이 회사에 들이닥쳤다. 모든 회계장부가 압수됐고 임원들은 소환됐다. 금요일 드디어 검찰이 움직였다. 홍태식 상무와 장인석 재무이사가 긴급 체포됐다.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었다. 유미라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다른 접대부 출신 여직원들도 모두 해고됐다. 박도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자신이 몰랐던 회사의 실체, 그리고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계획까지. 내가 이런 더러운 곳에서 10년을 일했다고? 도윤은 허탈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에게 수진이 모든 진실을 알려줬다. 자기야,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야, 수진아. 내가 의심할 만했어.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회사는 그만둘 거야.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였다. 뱃속의 아이도 마치 안도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지엔테크 스캔들이 터진 지 한 달 후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됐다. 홍태식 상무와 장인석 재무이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됐고 추가로 성접대 알선 혐의까지 적용됐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3년간 법인카드로 유용된 돈이 총 4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30억 원이 유흥업소와 개인 향응에 사용됐고 15억 원은 허위 영수증으로 세금 포탈에 이용됐다. 이 정도면 조직적 범죄 수준이네. 담당 검사가 혀를 찼다. 더 심각한 건 여직원들을 이용한 성접대였다. 유미라 외에도 총 7명의 여직원이 접대부 출신으로 특별 채용됐고 이들은 회사 임원들과 거래처 접대에 동원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홍태식과 장인석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저는 회사 관례를 따른 것뿐입니다. 접대는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어요. 홍태식이 변명했다. 상무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장인석도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서강혁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그들이 박도윤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계획까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주장했다. 1심 판결에서 홍태식은 징역 4년, 장인석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이었다. 유미라를 비롯한 접대부 출신 여직원들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매장은 피할 수 없었다. 한편 박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10년간 다닌 회사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런 썩은 조직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자기야, 새 회사 면접 어떻게 됐어? 수진이 물었다. 이제 임신 8개월이 된 그녀의 배는 제법 불러와 있었다. 내일 최종 면접이야. 중소기업이지만 깨끗한 곳이야. 돈은 좀 적겠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 응, 우리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 도윤은 수진의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가 아빠의 손길을 느끼는지 꿈틀거렸다.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기야, 미안한 말인데. 처음에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오히려 내가 의심해준 덕분에 회사의 실체를 알게 됐잖아. 그래도 임신한 몸으로 탐정까지 고용하고 당신을 미행하고 도윤은 아내를 안아줬다. 수진아, 내가 탐정을 고용한 건 잘한 일이야.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나는 지금쯤 희생양이 되어서 감옥에 있었을 거야.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었다. 홍태식과 장인석은 모든 책임을 박도윤에게 떠넘기려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놨었다. 박도윤이 법인카드를 남용했다는 허위 영수증들이 그것이었다. 당신이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나는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어. 2개월 후 박도윤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 연봉은 지엔테크 시절의 70% 수준이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다. 무엇보다 동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도윤 씨, 지엔테크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새 회사 팀장이 물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우리 회사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도윤은 꽃집에 들렀다. 곧 출산 예정인 아내를 위해 꽃을 사려고 했다. 어떤 꽃으로 드릴까요? 꽃집 사장이 물었다. 산후조리원에 입원하는 아내에게 줄 꽃이요. 그럼 행복을 의미하는 거베라가 어떨까요? 밝고 화사한 거베라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온 도윤을 보고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와, 예뻐. 고마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꽃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그럼 이름도 꽃 이름으로 지을까? 거베라 박거베. 야, 그게 말이 돼? 도윤이 웃었다. 3주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박하은이었다. 하얀 은빛처럼 순수하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수진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다. 이 아이는 아빠가 깨끗한 돈으로 키울 거야. 절대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진이 말했다. 자기야, 하은이가 커서 아빠 직업을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정직한 직장인이라고 할 거야.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떳떳하게 일하는 아빠라고. 좋아. 그게 진짜 성공이야.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였다. 지엔테크는 결국 부도가 났다. 임원들의 비리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3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썩은 조직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났다. 1년 후 박도윤은 새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 정직한 일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수지는 하은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을 의심했던 그 시절이 이제는 먼 예실 같았다. 자기야, 그때 내가 탐정을 고용한 것 정말 잘한 일 같아. 맞아.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 하은이가 커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진실을 찾았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줘야지. 하은이는 부모의 대화를 들으며 방긋 웃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는 것처럼.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아이를 위해 부모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